어제 사자 명의 소송까지 막 하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실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본다면 소재기 전부터 사망한 경우, 내지는 뭐 소장 부분 송달, 하여튼 애초에 소가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시점에 이미 사망한 경우를 상정한 건데,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론 종결 이후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의 양쪽 어떤 힘의 균형에 있어서 한쪽이 사망했기 때문에 절차를 중단하고 상속인이 수개해야 된다. 233조가 규율하는데, 당사자가 변경이 생기는데 그 당사자가 변경 생기는 것 자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조문은 없어요. 절차의 중단과 수개를 통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233조 이하가 규율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당사자 측면에서 보면 당사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승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지는 포괄승계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에 당사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33조 이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문이죠. 당사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조문으로서 233조와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만약 그 사망자 측에 있다면 238조에 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조문이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변론이 열리고 이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되고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는 건데, 이 판결에 담기는 내용은 결국 이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담기는 건데, 이 이후에 당사자가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을은 갑한테 이행하라 라고 했던 목적물이 병한테 양도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판결문에 지금 반영되지 못한 채 판결문은 만연히 이제 을은 갑한테 인도하라, 뭐 이행하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그 당사자가 이제 을로부터 이제 그 계쟁물의 목적물이 병으로, 당사자 을로부터 목적물이 병으로 바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 경우에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병한테 판결의 실효성을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결은 218조에 보면 1항에 보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한 조문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전제는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이다.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이 원칙이에요. 그것은 어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변론에서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에 따라서 자기 책임으로서 판결을 받는 거니까, 그 주장을 펼친 과정에 있어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럼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갑을 간의 싸움에 그 뒤에 등장하는 병을 올가매야겠다라는 하나의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어떤 이익이랄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 그 병은 자기가 싸움했던 바가 없는 내용의 판결을 구속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양수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 강조하다 보면, 이자는 자기가 지금 을과 갑 간의 싸움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가 시점상 지금 있지 않았었던 것에 결론인 판결을 지금 수용하라라고 하니까, 그때의 어떤 마이너스 측면으로 작동하는 그 병의 절차 보장과 관련된 측면이 이제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교재 어디든 가면 두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알듯 말듯 어떤 막 학설 등과 함께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뭔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을 설명 그 자체로 보지 말고,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18조 1항에 보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1항에 계속 이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식의 조문이 있을 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든지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면 되냐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조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어떤 사람을 올가맬 건가. 그때 그 올가매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과 그 새롭게 등장하는 자의 절차 보장의 측면에서의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그 범위를 포착할 건가. 이 거시적인 틀에서 자기가 기준을 잡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서 이 사람을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미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 효력을 받는 자로 자기는 보고 싶다라고 보면 그것을 감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면서 이걸 포착하는데 그 포착하기 위한 근거 내지 기준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두세 페이지 서너 페이지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세 페이지 서너 페이지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보면 다시 빠져나오면 무슨 얘기했는지 알 듯 하다가 다시 모르게 되는 거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자를 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죄에 넣을 건가 말 건가를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틀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책의 한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 조금 더 그 어떤 나중에 이해하고 남는 게 훨씬 이게 오래 정확히 남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그 청구 자체가 애초에 청구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기준을 보면 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면 대세적인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채권에 불과한 거면 대인적인 효력에 불과한 거니까 만약에 애초에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었다면 널리 제3자를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포착하기에 쉬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채권적인 청구에 불과한다라면 그걸 좁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빌려줬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찾아오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빌려줬다가 임대차가 끝나서 주인의 입장에서 찾아오려는 때 그 청구의 구성을 구소송물 이론적으로 본다면 실체법적인 청구권을 전제로 해서 그 청구 권한을 갖다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임대차 종료도 또 들어가 가지고 뭐 여러 개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차임 같은 거가 제대로 안 돼서 2기분 이상의 차임이 안 돼서 결국 해지되면서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데 뭐 허경우에 있어서 실체법적인 어떤 청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원고가 뭐 청구권을 구성하면 되는데 예컨대 그런 경우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우에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청구권을 구성해서 청구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자로서의 반환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게 나중에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올가매기가 쉽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거기에서는 적어도 물권적인 이런 측면으로 소유권자로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범위 설정에 있어 그런 어떤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구별하는데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실체법적인 그런 청구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주기 어려우니까 자기네는 교부 청구권, 환수 청구권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 그런 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제3자가 고유의 자기 방어 방법이 있을 때 뭐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당사자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라면 무효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물건을 넘겨주면서 이건 지금 가짜로 넘겨주는 거다. 우리끼리는 가짜로 넘겨주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가 순수히 그걸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환을 안 하려니까 내가 반환 청구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전 등기해줬던 것을 말소 등기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데 변론 종결 뒤의 시점에 제3자 병한테 그걸 넘겨버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껏 여기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3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판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래야 반영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조금 이야기는 빠져서
소송 도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송 도중에 사망이라는 포괄 승계적 당연 승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특정 승계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제3자를 소송 도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82조의 인수 승계에 의해서 끌어들여서 당사자로 만들고 당사자로 만든 상태에서 판결문에 나오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소송 도중일 때는 인수 승계. 예컨대 81조에 참가 승계가 있고 82조에 인수 승계가 있는데 다수 당사 소송에 있어서 그 참가 승계는 제3자가 스스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인수 승계는 끌려 들어온다. 기존 당사자로부터 끌려 들어온다는 개념인데 예컨대 제3자가 소송 도중에 등장하는 계쟁물의 양도 양수 등이 이루어져서 제3자가 소송 도중에 들어오는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면 기존 당사자가 제3자를 당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수승계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변론 종결 뒤의 시점에서의 제3자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3자를 이 당사자로 만드는 이 시점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그냥 을록밖에 나갈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만약에 등장한 병한테 이게 실효성을 미치느냐 아니냐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 다행히 있는 조문이 218조의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서 반대 측면에서 그 제3자의 방어상의 절차적 보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것을 고려하면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는 사람의 범주를 우리가 책정해 나가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좀 아까 말한 통정허위 표시로서 민법 108조에 반환 청구 등을 함에 있어서 변론 종결 뒤의 시점에 제3자가 등장했을 때 그 제3자가 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해서 민법 108조인가에 보면 선의의 제3자라면 그 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민법의 그 규정을 이 소송법에서 우리가 지금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로 어떻게 해주느냐 부분서의 문제가 터지는데 그러한 고유 방어 방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변론 종결 뒤의 시점이고 승계인 그런 일단 상황적으로는 승계가 있지만 그 자를 이제 승계인의 범주에서 빼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부분서 이제 형식설과 실질설 등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을 집행법에서 어떻게 빼주느냐 등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면서 피고의 의뢰에 대해서 병한테 집행을 하려면 나중에 강제집행법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는데 그 점에 있어서의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이 그 형식설, 실질설을 둘러싸고 이제 등장하는 개념 등이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범위를 포착함에 있어서도 교과서를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읽지 말고 딱 이 큰 틀을 보고서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오래 이제 자기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그 자체 걸려드는 사람의 절차 보장적인 이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충돌적인 이익에서의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을 단순한 감으로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해가면서 설정하는데 그런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교과서의 서너 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애초에 소재기 시점 단계에서 사망했다면 그게 사자명의 소송 우리 그런 국면에서 원래는 제대로 낼 소송이면 사자의 상속인을 제대로 찾아서 타깃으로 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당연승계적인 상황 말고 애초부터 목적물이 을로부터 병한테 목적물이 넘어갔다면 병을 상대로 애초부터 냈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사망과 같은 포괄 당연승계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계쟁물의 양도 양수 같은 이런 특정 승계가 애초부터 벌어졌다면 그 새로운 주체를 찾아서 소송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문제인데 사자명의 소송 특별히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것을 소송 도중에 어떻게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에서 표시정정으로 할 거냐 등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그 다음에 소재기 시점 내지는 소장 부분 뭐 요거를 좀 더 엄격하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애초에 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소송 도중에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그런 게 벌어졌을 때 사망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변경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규율하는 조문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233조 이하가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수계된다는 측면으로 절차적인 규율이 조문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냐? 소송 도중에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예컨대 81조와 82조의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이런 양도 양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제3자를 스스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스스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81조의 참가 승계, 그 제3자를 기존 당사자가 당사자화하는 82조의 인수승계 등의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상황까지 서론에 생각하면서 읽냐면 애초에 소송 도중에는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양도를 못하게 하는 규율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이 있은 뒤에 자기 재산이었던 것을 함부로 팔 수 없게 거는 이런 식의 재산권 처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양도 양수가 금지하는 그런 입법은 아니다. 양도 양수에 대해서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소송 도중에 이렇게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당사자로 만드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걸고 없게 하려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걸면서 시작해서 양도 양수가 있더라도 나중에 그 실효성 있게 하려는 그런 틀을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소송 도중에 하여튼 양도 양수가 있었을 때의 이제 쓰일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수 신청을 해서 소송 인수 신청을 해서 당사자화해서 그 자가 이 소송에 등장하는 거죠. 뭐 기존 주인이 소송에서 탈퇴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같이 등장하는 식이 되고, 그렇게 둘이 같이 등장했을 때 그 둘 사람의 관계를 뭐 어떤 식으로 규율할 거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식의 소송 도중에 있어서는 소송 승계주의에 의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그 소송에 우리가 보통 마무리라고 할 때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 상황은 판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처리가 소송이 변론 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이 판결문에는 의리 갑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이행됐던 것을 상속인 병한테 이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는 당연 승계인도 포함되고 이제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데, 당연 승계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그 부분서 우리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큰 입장에서 적절한 범위를 컨트롤 해가면서 이 효력을 미치는 자를 설정함에 있어서의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당사자 사망을 둘러싼 전체적인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 승계적인 상황 말고 또 특정 승계까지를 언뜻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